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우스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신개념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파우트 핸즈 3를 김용민닷컴에서 그야말로 초특급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폰마다 충전기가 서로 달라 충전할 때마다 일일이 바꿔 끼워야 하는 불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에 가격까지 초특가인 이 제품은 반드시 사야 할 제품이라며 치솟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시던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전에 없던 표정으로 강추하시었다. 선 없이 깔끔한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김용민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드리는 이유는 김용민이 청취율마저 나쁘게 나오면 솔직히 지상파 방송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상파 부적격자라서 퇴출돼야 한다면은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약 전화가 와서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을 물으면 아침 10시 5분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또 밤 10시 10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 방송 날마다 듣고 계시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침 10시 5분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 또 밤 10시 10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금기 넘은 혐오 사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훼손된 성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여성주의 운동이 혐오라는 복병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미국, 중국의 2차 관세 폭탄, 중국 보복하겠다 입장. 세계일보, G2, 즉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격화, 한국 3% 성장계획 먹구름,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맞대응을 선언해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3% 성장을 향해 가던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수출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골이 끊겼다. 일자리 절벽 장기화 가능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조업에서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수출과 일자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일자리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다음은 조선일보,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이런 제목입니다. 참 제목 더럽지요.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집단 반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채용 늘린다 6%뿐 출구 막힌 고용 쇼크. 한국일보, 5달째 고용 혼수 상태 깨어날 줄 모른다. 한겨레, 임시 일용직 고용 직격탄, 파견직 구하기도 어려워 올 겨울이 더 걱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확대 의사를 밝힌 곳은 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렀고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제재에도 뚝뚝 수상한 평양 기름값, 이런 제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평양 지역의 주유소 기름값은 오히려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평양행 송유관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헐겁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2050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시기와 형식에 대해 남북 그리고 조선과 미국 사이에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현재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10월 말 법원행정처는 야당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대외비로 작성했는데요. 문건에서 블랙리스트로 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된 문구 아래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현재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 그리고 박주민 의원, 정연순 당시 민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시기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화두로 던진 직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민변 변호사들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주요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했던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판사와 법원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은 판사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수재 1000여 명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 못해도 100등 안팎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인데요. 한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판사에게 우월감을, 변호사에게 좌절감을 주는 곳입니다. 사법연수원 성적대로 차례로 판사를 채우고 그 다음 성적부터 검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대한민국 판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좌절을 모르는 사람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또한 판사들은 칭찬받으려는 욕망이 강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평생에 걸쳐 엄청난 업무량을 견디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여유가 도저히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방부가 계엄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앞서 이미 군 당국의 무분별한 정치 개입 시도가 일상화됐던 셈입니다. 2011년 국방부는 계엄 선포권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2종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2종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에 발령되는 건데요. 이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며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회의에서 국방부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무사가 지난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자료 요청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게 위수령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질의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썼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건 좀 억지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기무사 문건은 제 질문을 전제하더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 위수령은 폐지하는 게 맞는데 이미 철저한 거 아니냐. 사문화된 법인이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병역동원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심지어 구체적인 계엄 플랜을 짜버렸단 말이에요. 제 질문과 이 문건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기사 소개는 한국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16년 총선 직전 중국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탈북한 것이 아닌 사실상 납치로 드러나도 현실적으로 북송은 어렵다는 게 정부 고민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조선인권 특별보고관은 류경 식당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종업원과 면담을 가진 결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 이런 증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어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조선이 요구하고 있는 일괄 북송을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호 대상인 자국민을 조선에 송환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탈북종업원 12명의 의견이 한결같지도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자발적 탈출로 못 박는다면 조선에 남아있는 종업원 가족들이 위험해질 공산이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번 달 말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집사가 돼 기업을 잘 감시하고 관리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것인데요. 오너 일가를 포함해 경영진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배당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기업을 지금의 2배로 늘립니다. 2020년엔 기업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사회이사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사건들을 수없이 맡았던 13년차 여성 경찰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3년차 여성 경찰 이회림 경사는 범행 대상이 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행동 패턴들이 다 달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가해자를 쳐다보거나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냐 이렇게 묻기만 해도 가해자가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음침한 골목길에서 여성이 앞만 보고 걷거나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호신술을 하지 못해도 물어뜯거나 불화를 차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영철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희정 전 지사의 핵심 측근들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이들은 경선 캠프와 충남도지사 비서실의 분위기가 위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참모들이 안희정 전 지사는 경청하는 리더였다. 이렇게 증언하자 안희정 전 지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평소 안희정 전 지사와 격이 없이 지내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가 지사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안희정 전 지사와 대거리를 해 놀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경선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구모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구 씨의 증언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취재를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건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안 전 지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모 씨의 명백한 위증이라고 판단하여서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 조현병 환자와 가족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을 앓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환자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특히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개선될 수 있는 병입니다. 증상이 악화돼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만큼 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는 일부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병을 탓하기보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손보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네요. 서울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상담 인력 1명당 사례관리 대상자는 최대 140명이나 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KBS 뉴스9. 이번에는 KBS가 단독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족을 사찰하고 실종자 구조 활동도 서둘러 끝내는 방안을 세웠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인양하지 말자. 이 제안은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계속해서 KBS 보도. 기무사의 이런 주장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과도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2016년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일문일답.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인양 비용만 최소 2천억 원, 기간도 6개월 이상 길어질 거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이 사람도 했던 바. 2014년 11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징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그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어디서 또 갖다가 더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는 주장에 더해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을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똑같았는데 어제 KBS 뉴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의 해상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전함 애리조나우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4월 김징태 의원의 트위터 글.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는 어떻게 기무사 문건과 똑같은 주장을 했을까? 하여간 김징태에 대한 세월호 가족의 일침.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김진태 이 개새끼야! 이 자식 잃고 네가 너랑 그렇게 살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한겨레 신문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취직시키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단독 보도를 해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해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또 내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기무사 현직 간부로 복무하면서 2014년에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했고,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다음에나 받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는 점, 이것이 그 당시 국정원에서 심판 연좌제로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런 일을 겪은 김병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파헤쳐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로 가면 이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보통 다 경험에서 나와요. 제 자신의 경험이거나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 일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의원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와서 말씀하시면 사실 황당한 얘기도 많고 귀가 솔깃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행정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땠는지, 거기서 어떤 항목으로 채점을 했는지, 채점은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춰보는 것을 꼭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국정감사기관에 폭로를 한 거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이 잘못됐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아내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병기 의원이 했다는 갑질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로 국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겨레는 문제를 삼았다라고 보고요. 전 한겨레가 신문사로서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기사화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어쨌든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라는 것의 내용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요.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는 여야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의원들에게 공개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서면 질의는 그것이 다 처리돼서 보관이 되고요. 그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전 의원실이 함께 내용을 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구나를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회의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회의록에 남아서 이것이 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면 질의는 서면 질의대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첨부가 돼서 자료로 아카이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스럽게 하는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 없을 때는 누구나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정원에서 인사처장이었고 인사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베테랑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기 아들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젠 다 알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처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당행고를 당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괘씸죄로 작용을 해서 아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험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되니까 신원조회라는 방법. 아버지가 국정원을 다니고 본인이 기무사의 간부인데 국정원 시험에서 떨어진다? 이거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다시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국정원에 결국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김병기 의원은 같은 조건인 사람이 2014년 떨어지고 2017년에는 왜 붙게 됐는지 내가 거꾸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국정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이것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국가정보원 내부에 국가정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라는 존재의 예봉을 꺾으면 국정원의 개혁을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가 비판 보도에 대한 사명감을 갑자기 불현듯 느꼈던 모양입니다. 뭐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않고 제보 받은 대로 낸 것 같은데 정확한 맥락을 다 담지 못했네요. 한겨레 기사에서.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질의를 하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소명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받는데 놓치면 그건 또 기자가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쭉 보면 이제 국정원 내부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술들을 받아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취재에 응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적시했지만 김명기 의원의 해명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된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돼서 행정부의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경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던져준 것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취직이 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건데, 예. 김병기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감사를 요구할 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가족이 국정원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이 기무사의 간부로 있는 사람이 국정원 신원조회를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신기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정원 전문가인데 말이죠. 김병기 의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는 이 세력. 이 세력이 누군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한겨레 기사 보면서. 제보자가 누군지 이걸 좀 밝히긴 어렵나요? 제보자 또 보호하나요? 제보자 보호는 뭐 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그런 과정에서 혹시 뒤에 숨어서 뭔가 정보를 흘리면서 본인들을 개혁하려는 세력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의 어록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드리는 시간. 제가 정 교수님은 아닙니다만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좀 몇 줄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절구절 너무 가슴에 와서 박히는 얘기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일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자유한국당 내 이제 친박 세력들이 연 세미나에 와서 김성태 의원을 욕을 한참 했죠. 예. 그래서 보수 이념을 해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념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반박이 정말 예술이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구절 읽어드리면요. 유근일 전 주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평화와 정의,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사실상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지향은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꼼짝 앉아서 지금 필요한 말들을 해내는데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방향 돌리는데 이만큼 선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말도 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주옥 같은데요. 제가 이만큼만 말을 잘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고종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 이념에 갇혀 수구 냉전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살이자 보수의 자해이라고 이렇게 김성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다 알면서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되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보수 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자살이자 자해라는 말은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만 자초할 수 있는 주장이다. 류근일 전 주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은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내용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저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저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천할 동력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선거를 저렇게 치러서 괴멸 위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파선이 지금 물에 빠져드는 순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조용하잖아요. 마치 절간에 고시생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도 정무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번 총선까지는 2년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존폐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다음번에 현재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지역에서의 인지도,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한 반쯤의 비중을 가지고요. 나머지 반이 그 지역의 당원들과 권리당원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조용히 지역에 내려가서 조용히 권리당원들 입당시키고 계속 초등학교 오고 뭐고 시장이고 인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악수하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리고 국회에 오면 의원회관에 조용히 앉아서 법안 발의 준비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에 열심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출석률을 높여서 다음번 공천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공천을 심사할 때 그런 기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위 30%만 안 끼면 공천에서 탈락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선이 붙든 뭐가 붙든 신인이 아무리 와서 덤벼봐야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무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박이든 진박이든 반박이든 하여튼 상관없이 신문에 입길이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저렇게 개혁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든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자기 동네에서 여론조사 해봐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괜히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혹시 자기 동네에 있는 진박이든 친박이든 반박이든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음번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겠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따왔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런 자랑만 쭉 계속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치가 자꾸 약해지면서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자꾸 가져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는 과정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의 명분을 주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상호 간에 주고받으면서 견제하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풀어가고 그러면서 정치가 발전해가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개혁도 진박으로 더 갈 것이냐 보수로 갈 것이냐 수구냉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적 진보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어떤 그룹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러저러 하니
반공수구적 발언을 하고 있는 4선 이상의 누구누구 의원은 당을 떠나라 이런 주장도 하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화해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반목도 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건 뭐 박근혜 씨가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만 뽑아놔서 생긴 뭐 태생적 비극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치인가? 출발이 어찌 되었든 그 많은 월급을 받고 국회에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정말로 시민단체에서 정량 평가하는 법안의 개수만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전 정말 안타깝고요. 이건 뭐 제가 민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뽑아놓는 것은 단순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모아서 토론을 하고 잘못된 방향들을 교정을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해내고 사회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축인 가장 중요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자기 시험 채점만 하고 있는 이 고3 수험생 방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적인 풍경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괴멸을 못치 못할 것이다. 본인 경선에만 살아남으면 대구 경북에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게는 당연히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괴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해서 좀 더 합리적인 보수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또 한편으로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오경대 전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경에 편집국에 홀로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가서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하고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냐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도 뭐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발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9일에 이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또 엉망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나왔어요. 예. 물론 이 정직이 결코 작은 징계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정직 1개월로 끝내기에는 편집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의 휘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이니 그 죄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세계일보 여기자회 증언에 따르면요.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난데없이 비밀투표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징계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또 입장차를 좁히는 절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의견 교환이나 대화도 없이 그냥 바로 비밀투표로 이렇게 징계를 내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이후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비밀투표가 규정에 또 없대요. 규정이 없는 비밀투표를 한 건데 이거를 안 징계위원 중 한 분이 추후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세계일보 징계위원회 측은 징계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통상 비밀투표를 해왔다.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비밀투표 할 거면은 그냥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것이지 굳이 징계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 세계일보는 지난해에 이 성폭력에 한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그 여직원 한 명이 징계위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었는데 결국 이제 들어가 봐야 징계를 논의하는 절차도 없고 또 비밀투표를 해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그냥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렇게 의결이 되니까요. 이에 이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그 이번 징계에 대해서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다. 이렇게 깃털 징계. 네네. 경영진을 비판을 하면서 재의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한 그 성범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인데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언론사에서 이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세계일보가 이 사건을 마치 좀 별거 아니라는 듯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냥 빠르고 대충 넘겨버린 듯한 모양새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계에서 좀 단호하고 강력한 징계나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일보. 노조 없는 회사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계일보에서 노조를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안 만드니까 그렇죠. 사측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노조를 안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당키다 아닌 논리입니까? 네, 말도 안 되죠. 웃음만 납니다. 세계일보의 반노동적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려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조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란 얘기예요. 정말 공영방송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거기는 노조가 있고 파업을 하니까 결국에 다시 이제 정상화 과정이 되면은 뭔가 일이 좀 착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드는데 노조가 없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좀 파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조직들은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게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PD저널을 통해 보도된 KBS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KBS가 과거 청산 조직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거의 부당징계나 아니면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부당인사, 부당노동 행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옹호하는 평론가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라고 리포트를 시켰는데 기자들이 거부를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기자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등 해서 이 현재 KBS 소속 기자들의 부당 인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관심이 가는 거는 현직뿐만이 아니라 KBS를 떠난 기자들의 퇴사 배경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KBS가 망가지는 걸 참지 못하고 떠난 기자들의 복직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KBS 관계자가 PD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KBS를 떠난 이들의 퇴사 사유가 진실미래위 조사 안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기자들의 복직이 KBS 정상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와 사규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서 복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이 KBS가 극도로 좀 망가졌던, 그러니까 2012년 파업 이후에 다수의 기자들이 KBS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로 간 기자들이 많았죠.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뉴스타파로 간 사람들이 뭐 지금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 대표를 포함해서 김경래, 뭐 박중석, 시민보, 최경영, 최문호 이렇게 이른바 이제 KBS의 에이스들이 사표를 내고 이제 뉴스타파로 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로 옮긴 이후 이 기자들의 활약이 또 대단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KBS에서 지역으로 이제 발령받거나 비제작 부서로 발령받거나 해가지고 좀 뺑뺑이를 돌다가 아니면 또 징계를 받은 뒤에 이직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대표적으로 이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던 최문호 기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훈장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 훈장 보도를 1, 2부로 나눠서 찍었는데 2부가 그때 이인호 이사장 등에 막혀가지고 방영이 못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 2부를 내보내지 못하고 뉴스타파로 옮겨서 그 2부를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지역을 돌다가 2013년에 떠났고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노조 KBS 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재직을 하면서 2012년에 사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완화가 됐었고요. 또 KBS 본부 집행부였던 김경래 기자도 2010년 파업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나중에 이제 KBS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의로 사표를 내고 떠났다고 해도 이게 사실상 KBS에서 밀려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들이 스스로 KBS를 떠났기 때문에 이게 징계로 인한 해고를 복직시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KBS를 떠난 기자들이 뭐 뉴스타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스타파에서도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양측 모두 다 조심조심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이 문제가 뭐 확실하게 논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KBS에 있을 때 KBS의 보도 품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또 거기에 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아마 KBS로 돌아가면 지금 뭐 KBS가 잘하고 있던데 여기에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KBS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MBC에도 그 사실 절이 싫어가지고 중이 떠난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 몇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좀 영향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좀 양측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있나요? 네, 이 뉴스타파 얘기가 나온 김에 뉴스타파와 관련된 그 언론계에 관심 가는 판결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게 소송으로 갔어요. KBS 기자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 비공개 수신료 인상 관련 회의 내용을 KBS 기자가 도청을 해서 녹취를 해서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한선교 의원이 회의 다음 날 이 민주당 회의 내용이 비공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폭로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도청을 한 사람이 대표실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KBS 정치부 기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KBS 사측이 부인을 했고 또 한성교 의원도 부인을 해서 이게 결국 고발은 됐지만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지난해 6월에 이 뉴스타파가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 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라면서 임창건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창건 전 보도국장이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는데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이 회의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있었고 또 해당 녹취록은 KBS가 풀어서 작성을 했고 이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건 역시 KBS다. 요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 보도국장의 주장이니까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뭐 이게 그동안의 주장을 KBS나 한선교 의원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보도 후에 이 정작 임창건 전 국장은 이게 허위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얘기가 허위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동의 없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그냥 이제 보도를 해버렸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방송을 함으로써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뭐 인격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나온 판결 내용은 뉴스타파에 임창건 국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승소 판결을 한 게 통화를 임창건 전 국장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 그리고 동의 없이 보도에 재생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허위 보도다 뭐 이런 주장은 뉴스타파의 보도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도청 사건을 KBS가 저지른 거를 사실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임창건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 건지 뭐 요거는 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법원이 본 거여서 이후에 좀 KBS 도청 의혹이 진상이 좀 밝혀나갈 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위해 기쁨조를 연상하게 하는 행사를 강요받아왔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1990년대에 나온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를 개사해 박삼구 회장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고 율동을 추게 하고 포옹과 악수를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 아름다운 노래 장미의 미소는 어떻게 혐오송으로 바뀌었을까요? 원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피워댔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의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봅니다. 취조 반장님,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의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W트로이카님, 이건희도 그렇고 박삼구도 그렇고 재벌들은 자기 취향을 기준으로 경영하는군요.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였다면 싸그리 사라졌을 무능력자들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경제의 속살 들으시고 남긴 글 같습니다. 네,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